부동산거래신고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신고 대상 계약이 무엇이냐 이걸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 당연히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한 절차 이해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고서 작성 요령이 있어요. 이것을 이해해 두셔야 돼요. 올해 추가해야 될 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기본 출제 비중이 2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여기서 3개 정도는 낼 걸로 일단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최소한 5개 이상 출제할 거란 얘기예요. 전체 통틀어서 부동산거래 신고법이. 자, 그러면 신고 대상 계약 지금 출제 빈도가 26회, 28회, 29회, 30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고 대상 계약은 사실은 지문으로 물어보든 뭘로 물어보든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매일 출제한다고 보면 돼요. 사실. 그럼 우리는 신고 대상 계약을 어떻게 기억하자고 그랬냐면, 오직 계약의 종류는 무엇뿐이다? 매매뿐이다. 여기에 공급 계약이 추가된 거예요. 근데 공급 계약도 사실은 매매 계약이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물건은 몇 가지? 물건은 4가지. 4가지.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 그러니까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토지 건물이라면 면적 따져 안 따져요? 안 따집니다. 지분도 따지지 않죠? 그러니까 지분 거래를 했다. 그래도 거래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 다음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2가지. 분양권과 입주권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분양권이라는 건 그거예요. 이 8개 법이죠.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래서 이게 바로 분양권이에요. 그럼 이 분양권은 주의할 점이, 주택의 분양권 매매를 했다. 그럼 요거 신고 대상 맞죠? 그럼 토지 분양권이나 OP 분양권이나 상가 분양권을 매매했어요. 신고해야 돼야 안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택 분양권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토지 분양권이든 OP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이든 다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양권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이 2가지가 있죠. 정비법에 따라 관리청구계 인가를 받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죠. 이 법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주의.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분양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건데, 이걸 일반적으로 입주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2개의 법에 따른 입주권, 이것을 전멸을 했다. 그러면 거래 신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에 한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고, 물건은 4가지다.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계약,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거기 법 이름을 잠깐 나열을 해놨는데,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공급계약이다. 그럼 지금 8개 법을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 말이에요.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일단 대상이다 아니다? 일단 대상이다. 이렇게 잡으세요. 이 법을 틀리게 내가지고 이게 대상이 아닌 거를 문제를 냈다. 시험지를 확 찢어버릴 일이죠, 이거. 그래서 어쨌든 그냥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 그러면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6개의 법률을 공부하는데 6개의 법률 중에 지금 3개 법이 들어갔죠. 그 3개 법이라는 게 일단 주택법 들어갔고, 또 도시개발법 들어갔고, 정비법 들어갔죠, 지금. 3개 법이 들어갔어요. 그럼 나머지 3개 법이 빠졌네. 국토계획법, 농지법, 또 하나가 건축법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따른 공급계약, 이건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내는 출제자는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뭔 얘기냐면, 건축법에서요, 건축물의 공급계약이라는 거 없어요. 건축법에 아예.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는 건 진짜 무식하게 내는 거죠, 진짜. 근데 우리 중개사법 출제위원들이 비법대 출신들이 있다고 그랬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면 아니라는 걸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아니야말로 개떡같이 내더라도 우리는 철떡같이 맞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이제 틀렸다는 걸 일단 이해해 주시는데, 건축법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거를 지금 작년에도 유사 30회 때인가 그때 유사 질문을 출제했는데 건축법에 따른 공급계약은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건 없어요. 아예 없는데 어쨌든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건물의 매매계약이라고 낸 거예요. 그럼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볼 게 아니고 뭘 봐야 돼요? 건물을 봐야죠. 이해되십니까? 그래가지고 30회 때 어떻게 물어봤냐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인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물의 매매계약 그렇게 냈어요. 그럼 체육시설 설치법은 여기 없죠 지금? 없는데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법에 따른 건물의 매매 그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사하게 냈죠. 그래서 이건 건물이었기 때문에 일단 대상이에요. 뭔 말인지 되시죠? 이 정도. 자, 그럼 신고 대상 계약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고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거기 주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주의 부분에 판결, 교환, 증여, 신탁, 해지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택임대차는 다르죠. 주택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인데 분양권은 주택상가 5P, 토지분양권 모두가 대상이다. 알아보시겠죠? 단 주택법상 사업계획 증락이 아닌 주택의 분양권과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 분양권은 제외하기로 했어요. 이건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공급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가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라 상가를 분양을 하는데 바닥면적 합계,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이잖아요. 그럼 이건 분양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역시 상가 분양권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참고하시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 부분 솔직히 잘 안 물어보는데 일단 이해는 해두셔야 돼요. 다른 거래 규제와의 관계인데 토지거래 허가나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받은 경우에도 매매일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이 부분인데 자 칠판 보시면 이거는 솔직히 잘 안 물어봐요.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거든요. 매매였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를 노출시키는 거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는 사전허가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허가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럼 실거래가 노출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하셔야 돼요. 이게 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매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오셔야 된다. 농취증은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농취증을 받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하셔야 돼요. 일단 이해만 해두시고 자, 이 부분 같이 정리하고 가는데 우리가 이제 잠시 후 공부하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았어요. 이거 부동산 등기 특별주법상 계약서의 검인제도가 있죠.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지한다. 이걸 아주 잘 묻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잘 묻는데 오늘 외국인 취득신고자 들어갑니다. 그럼 외국인이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취득신고 제도가 있죠. 이거 다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 두 가지는 참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신고 절차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인데 잘 아셔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는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신고 대상 계약을 했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요.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그리고 신고 필증 나갔거든요. 이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을 하게 돼 있어요. 검증을 하고 이 검증 결과를 통보를 해줍니다. 누구한테?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줘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느냐 이 문제는 일단 해결을 했어요. 해결을 했고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잔금일이 절대 아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며칠 내에 들어간다? 30일이에요. 그래서요,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들고 나오면서 당초에 30일이었어요, 이거. 당초에. 그래갖고 처음에 들고 나올 때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꿨지. 30일 너무 짧대. 지들 할 일이 너무 많다고 그래갖고 너무 짧다 그래갖고 60일로 바꾼 부분이에요. 60일로 바꿨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30일로 다시 복귀시켰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좋아요? 어쨌든 3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그럼 신고의 관할 잘 아셔요. 이거는 토지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죠. 이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신고관청이라 불러요. 이자를 신고관청이라 부르고 있다. 이거 신고관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주소지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다. 그래서 신고관청에 들어가고, 자, 그럼 이때 신고 의무자에 대한 사항인데, 이 신고 의무자 있잖아요. 시험에서 제일 잘 묻는 게 이거예요. 신고 의무자. 아주 고맙게도 잘 묻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잘 아십니다. 쌍방이 직거래했어요. 중개업소로 안 통하고. 쌍방이 직거래하게 되면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죠? 당사자 공동신고예요. 그럼 여기서 공동신고란 말은 신고서에다가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여기다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서명 또는 공동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서명 또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이 제출은 당사자 1인이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럼 공동으로 제출해도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럼 맞은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이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나온 거예요. OX? X죠. 1인이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맞았는데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틀렸어요. 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근데 쌍방이 직거래했어요. 당사자 중 1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 등인데 이들을 국가 등이란 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뭐 투기특공사라든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데들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국가 등이 있었다면 누가 신고해야 된다? 국가 등이 신고할 의무를 직접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쌍방이 직거래인데 당사자 1방이 신고를 거부하네요. 그럼 다른 1방은 단독 신고할 수 있겠죠? 이때 단독 신고라는 자는 단독 신고 사유서 첨부해야 돼요. 사유서 첨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계약사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때 그 단독 신고 사유서 첨부에도 계약서를 첨부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전자신고를 안 받아줍니다. 이때는. 그러면 쌍방이 직거래했습니다. 쌍방이 직거래한 후에 전자문서라는 방법이 있고 나아가서 방문신고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는 얘기야? 첨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죠. 단독 신고할 때는 계약서 첨부하라고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신고할 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했다면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서만 내면 원칙으로 해요. 지들이 필요하면 이거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해주시고, 다음. 이제 중개거래였어요. 교육공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를 했네요.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는 이게 중개거래인데 이 경우는 누가 신고해야 된다? 교육공사가 직접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개공이 신고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이때는 당사자에게는 아예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중개거래예요. 그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개공이 여기다 대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이때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에요. 여기다 대고 서명 또는 날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들은 아예 신고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고서를 개공이 써가지고 개공만이 여기다 대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에 이걸 제출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공동중개가 많았어요. 그럼 공동중개 시는 관여개공이 공동으로 신고해줘야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신고해줘야 되는데 그 공동으로 중개한 개공 중에 1인이 신고를 거부했다. 그럼 다른 개공이 단독 신고할 수 있고 그때는 단독 신고 사유서와 계약사본을 첨부해야 되고 이렇게 단독 신고 들어가게 되면요. 그 담당 공무원은 단독 신고 사유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이것을 이제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단독 신고 이거 거부자, 신고 거부자 있죠?
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돼요. 이게. 자, 그럼 여기까지인데 이게 바로 이제 신고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었고 요거를 고맙게도 엄청 잘 묻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내용으로 신고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신고사항인데 그럼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사항이 지금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무조건 신고해야 될 사항. 이걸 공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항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냐면 거민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있죠. 요걸 암기했다. 거민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당목계대 개조 이렇게 암기했어요. 당목과 계대를 개공이 좋아하신다. 당목계대 개조. 이게 전에는 중이었죠. 중개업자. 중이 좋아하시는 거. 당목과 계대. 이렇게 이제 기억했는데 그러면 이게 거민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이란 말은 당사자예요. 목은 목적 부동산이죠. 그다음에 계는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이고 그다음에 대는 대금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계는 계약공사에 관한 사항이고 이건 조건기한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매도 매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국적, 그다음에 전화번호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목적 부동산 들어가야 되죠. 이거는 거래상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지목 이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신고해야 되고 실제 거래 가격 신고해야 되죠. 이게 대금이에요. 실제 거래가. 그리고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계약공사의 인적사항 및 상호, 사무소의 소재지가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조건기한이 있다면 조건기한이 신고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목계대 개조로 꼭 암기해 주시고 이거. 자,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쌍방이 직거래하게 되면 개공에 대한 사항은 신고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게 안 되시는 분은 육하원칙으로 기억하세요. 육하원칙. 부동산 거래 신고의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누가 어떤 부동산을 목적 부동산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개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뜩 떠오르지 않으면 육하원칙 중에 4가지.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더 어려운가?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감만 잡으시고요. 자, 문제는 이제 이번에 추가된 법인이 주택을 거래한다. 그럼 이때는 이제 뭘 더 신고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게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에 지금 포함시키는 게 왜 그랬냐면요. 자금조달계획과 그 상대방이 그 법인의 임원과 관계가 있는가 이걸 신고하래요. 왜 그랬냐면 지금 이 정부가 개인의 주택거래에 대해서 규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개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해갖고 투자법인 설립해갖고 주택을 자꾸 매수하고 가격을 끌어올리더라 이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는 신고를 받겠다. 추적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법인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주택을 거래하겠다. 법인이. 그러면 이제 신고사항이 추가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단 주택만 대상이에요. 주택만. 그럼 법인이 주택이 아닌 상가나 토지를 삽니다. 그럼 이거 신고할 일이 아니죠. 근데 법인이 토지나 상가를 샀어요. 당목계대 개조는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법인이 토지나 상가를 샀어요. 요 사항은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법인이든 개인이든 따지지 않고. 근데 만약에 법인이었다. 주택을 거래한 자가 법인이었어요. 그럼 이때는 이제 추가 신고할 사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 만약에 주택을 거래한다. 그럼 이때는 그 법인의 등기 현황 및 거래 상대방이 법인의 임원 또는 그 임원과 친족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인이 만약에 주택을 거래하는데 그 상대방이 개인이었잖아요. 상대방이 개인이었으면 이 개인이 이 법인의 임원인지 나아가 이 임원과 친족 관계가 있는지
이걸 신고하게 돼 있고,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만약에 또 법인이었어요. 그 상대방도. 그럼 그 상대방도 법인이었다면 그 법인의 임원과 이 법인, 그러니까 매도 매수 법인의 임원들이 서로 같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 임원과 친족 관계가 있거나 이걸 신고사항에 포함시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임원과 관계가 있는지, 그 임원과 친족 관계가 있는지 이거 신고하라는 얘기죠. 왜 그랬느냐? 짜고 칠까봐. 짜고 칠까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인이 A 법인인데 임원이 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임원이 주택을 갖고 있어. 근데 이 가격을 끌어올려야 되겠어요. 가격을 현재 시세가 예를 들어서 15억이야. 근데 이걸 20억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어요. 그럼 법인이 이 임원값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얼마에? 20억에. 지금 짜고 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임원, 그 법인의 임원과 관계가 있는지, 그 임원인 자와 친족 관계가 있는지 이걸 신고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추적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고. 근데 당사자 중 이제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만약에 공급 계약이라든가 분양권 전매 계약했다. 이건 제외예요. 왜 그랬냐면 아파트 분양 받으신 분 이제 부당 받아보신 분은 아시는데 우리 아파트 분양 받으면 부가세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부가세 들어가 있고 나아가서 그 분양하는 자는 법인이에요, 아니에요? 매도인 법인이죠. 분양하는 자는 다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공급계약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급계약이라든가 전매계약 같은 경우는 그 상대방이 법인의 등기 현황, 임원과 관계가 있는지 이거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이번엔 주택을 매수하는 거예요. 이번엔 사는 겁니다. 그럼 요 경우는 주택에 대해서 자기가 팔거나 사거나 할 때 다 걸리는 거고 주택을 매수했을 때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다. 그럼 이때는 이 주택의 취득자금 조달 계획과 취득 목적, 그 다음에 지급 방식, 현금으로 줬는지 수표로 줬는지 모두 이제 이렇게 이제 계좌 이체를 했는지 이렇게 지급 방식을 신고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이었잖아요. 그때는 그 자금 조달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팔아갖고 자금을 조달했는지 부동산을 팔아갖고 자금을 조달했는지 아니면 금고에 넣어놨다가 현금 박치기를 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도 전부 다 첨부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을 어떻게 이용할지 그 이용계까지 전부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취득자금 조달 계획과 주택의 이용 계획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주택을 맸을 때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법인이 주택을 산다. 그럼 이거는 지역에 대한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투기과열지구인지 조정대상 지역인지 구분이 없죠. 금액에 대한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금액 구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주택을 산다. 무조건 그 주택의 취득자금 조달 계획하고 그 주택의 이용 계획을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법인은 무조건. 그래서 그 점 이해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이번엔 법인이 아닌 자입니다. 개인이에요.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지회인데 법인이 아닌 개인이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법인이 아닌 자가 실제 거래 가격이 얼마 이상 주택? 6억 이상 주택이야. 6억 이상 주택을 매수를 하거나 이상입니다. 초과가 아니고 이상이에요.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나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한다. 그럼 이때는 자금의 조달 계획과 이 주택의 입주 계획을 이용 계획을 모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네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여기 있는 주택이었다. 그러면 매수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죠. 금액 기준이 없어요.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과 이용 계획 들어와야 되죠. 입주 계획 들어와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이에요. 이게 비기주의 지역이죠. 비기주의 지역이라면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 6억 이상이죠. 그러니까 비기주의 지역인 경우는 6억 이상이었다. 이거 주택을 매수할 때는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 얘기고. 그런데 이제 투기과열지구 주택이었다. 그럼 투기과열지구 주택이라면 이때는 자금의 조달 증빙 서류 무조건 들어와야 되죠. 이게. 그래서
자금 조달의 증빙서류, 그래서 뭐 주식 매매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증권 매매 계약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들어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금고에 넣어놨다가 현금 박치기 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금고에 현금을 넣어놨다가 현금으로 전부 다 사버린 거예요, 이게. 현금으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금 조달의 증빙서류를 우리 그저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이 있죠. 이걸 내거나 사업자라면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 이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서류를 첨부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 밑에 그저 주의라고 써 있죠. 83쪽의 주의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건데, 일단은 대상 물건은 뭐에 한한다고요? 주택인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 및 그 주택의 이용 계획,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는 물건이 어떤 경우? 주택인 경우에 한한다. 주택인 경우에 한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거래 금액에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지역에 관계가 없다. 투기과일, 주거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이든 거래 금액이 6억 미만이어도 법인은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기과일 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이때는 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개인이든 법인은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들어와야 되죠. 나아가 투기과일 지구만 자금의 조달 증명서류까지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여기 서구는 투기과일 지구예요, 아니에요? 여기 투기과일 지구 맞나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인천은 세 군데 지역이 묶여 있어요. 남동구, 연수구, 서구가 지금 묶여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자금 조달의 증명서류까지 전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외의자가, 법인이 아닌 자가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이상인 주택이었다. 그럼 비기재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법인 외의자가, 그래서 개인이 실제 거래가 6억 이상인 주택을 매수한다. 그럼 이때는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 들어와야 되는데, 법인이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일단 죄입니다. 당사자 중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신고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신고사항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다. 금액, 지역에 관계없죠.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그다음에 투기과일 지구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증명서를 같이 들어와야 되고, 개인이다. 그러면 규제 지역에 있어가지고는 투기과일 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이건 무조건 자금 조달 입주 계획 들어와야 되죠. 네, 비규제 지역이었어요. 얼마 이상? 6억 이상. 꼭 기억을 해야 되죠. 6억 이상이다. 그럼 딱 6억이면 자금 조달 계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신고사항을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신고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신고 방법인데, 요거는 지금 거의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신고의 방법은 크게 틀이 전자문서라는 방법이 있고 방문신고 방식이 있겠죠. 그러면 쌍방이 직거래하게 되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에 제출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개공이 만약에 중개했다. 그럼 이때는 개공이 신고가 있고요. 그럼 신고서 제출은 1인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1인이 제출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자는 당연히 신분증을 내보입니다. 방문신고할 때 신분증을 당연히 내보이고 이제 신고서를 내고 오면 돼요. 이게. 그럼 계약서 사본 같은 건 원칙대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거래인 경우 당사자에게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한다고 그랬죠. 말씀드렸고요. 개공만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계약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잖아요.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만약에 전자계약을 했다. 그럼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가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감 잡고요. 넘어갈까요? 자, 이 법인이 계속 속을 새기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법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됐다. 그럼 이때는 법인이 주택을 만약에 매수하게 되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이 있거든요. 이 신고서 내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당사자가 법인이 들어갔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만약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죠. 요거 들어와야 돼요.
같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주택을 매수했다. 그럼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가 있어요. 이건 서식이 있죠. 그래서 취득자금 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 요거 서식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이거 매수인이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알 거기 때문에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요. 이게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에 이걸 함께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만약에 주택의 매수자였다. 그럼 법인만이 거기다 대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예요. 신고서에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죠. 근데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입니다. 취득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매수인이 작성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자금조달 증빙서를 같이 첨부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 서류들을 법인이면 법인이 이걸 직접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럼 직접 제출한다면 이 법인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별도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법인이 아닌 자가, 매수인이 아닌 자가 법인 신고서라든가 또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내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신고자에게 줘야 되죠? 그 신고자에게 법인이나 매수인은 이걸 줘야 됩니다. 며칠 내주라고요? 25일이요. 25일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인에게 우리 법인이다. 그럼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하고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투기과열지구였다면 그 자금조달 증명서류입니다. 이것을 법인이나 매수자는 별도로 낼 수도 있지만 신고인에게 준다면 며칠 내줘야 된다? 25일 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숫자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25일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그게 바로 이제 84쪽에 맨 위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래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출대행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요 제출대행이란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제출을 대행한다는 얘기죠. 그럼 대행은 일반적으로 전부 다 허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세요. 일반적으로 제출은 전부 다 제출대행 허용이 된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에 있어가지고는 제출대행은 일반적으로 거의 다 허용을 하는데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거예요. 제출대행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방문 신고 시만 인정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가 등이 있었어요. 쌍방이 직거래했는데 국가 등이 일방이었다. 그럼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죠. 그럼 국가 등은 당연히 제출대행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응?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신고 거부로 인한 단독 신고할 때도 제출대행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아니, 매도인이 신고를 거부했어요. 그럼 매수인이 단독 신고할 수 있죠. 그럼 매수인이 바빠. 시킬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전자문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신고 거부로 인한 단독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출대행은 일반적으로 다 허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만 전자문서 할 때만 안 된다. 그러면 제출대행을 시킬 때는 이자에게 위임장 줘야 되겠죠. 이 위임장에 자필 서명하는 거예요. 자필 서명한 위임장 줘야 되고, 위임한 자의 인감증명서가 아니에요. 뭐를 첨부한다? 신분증 사본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출함으로써 이자는 이제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주면 된다. 근데 개공이 만약에 신고할 의무자가 됐어요. 개공이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개공이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죠. 개공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낼 수 있는 자는 누구뿐이다? 소공뿐이다. 중개보조는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때 소공은 개공의 자필 서명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내야 왔네요? 안 낸다는 거죠, 이게. 안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공만이 대행할 수 있고 중개보조는 대행도 못한다는 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신고필증을 확인한 다음에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신고필증은 지체 없이 발급한다. 발급해주고요. 그럼 신고필증이 발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규칙법에 의한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도 생각보다 아주 잘 물어보고 있고요. 자, 그럼 이때 신고필증 내줄 때 있잖아요. 그냥 내주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교재에 없는데 당연한 얘기인데 법인이었어요. 그럼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들어와야 되고, 다음에 취득자금 조달 계획을 내야 된다. 그럼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들어와야 되고, 투기과열지구는 자금 조달 증빙서까지 다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 서류들이 다 들어와야지만 신고필증을 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법인인데 법인 주택거래가 신고서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신고필증 안 내줍니다. 안 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서류들이 전부 다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신고필증을 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신고 내용 제출이 있는데, 이 외국인은 별도 관리예요. 별도 관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부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요 신고관청께서는 이거를 분기마다요.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주 있는 게 아니죠.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분기마다 이걸 쫙 모아가지고 분기가 끝난 날로부터 몇 달? 한 달 내에 시도지사에게 이걸 제출합니다. 그럼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한테 쭉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쫙 모아가지고 다시 한 달이죠. 한 달 내에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이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한 달을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분기 종료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주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주면 시도지사는 다시 한 달 내에 국토부장에 제출한다. 근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있죠. 우리 세종시장은 자기 상급기관으로 시도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분기 종료 날부터 한 달 내에 누구한테? 국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해를 또 해두셔야 되죠.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예, 그러시죠.